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그런 등가성의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신고 검증이 물론 비핵화에 분명히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비핵화의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의의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를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 선폐기 후 신고를 발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위험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했습니다. 보수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오랜 질문에 재판부가 답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건네준 10만 달러를 뇌물로 인정했는데요. 최강 병기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연예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하라 씨는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렸지만 반박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영상이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기보다는 영상을 다운받고 시청을 하면서 가해에 동참을 했었잖아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사이의 폭행 공방, 새로운 공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몸싸움 직후 남성이 구하라에게 2차례에 걸쳐 두 사람만의 은밀한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정치한 엄마들에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 약속대로 오늘은 김하진 기자가 걸그룹의 음성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앞으로 배달된 가을 편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잠시 후 4부 우리 연예할까요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한 차례 취소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과 평양, 서울, 중국으로 이어지는 동선이죠. 종전선언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속에 강경화 장관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언급한 중재안을 두고 보수 진영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지낸 자유한국당 김명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김명우 의원입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내일부터 동북아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그리고 평양 갔다가 서울 다시 베이징 이런 코스인데요. 네. 4차 방북 앞두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어제 강 장관이 제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새로운 비핵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보수 중에서 약간 반발하는 느낌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중재안 식으로 이제 제언을 좀 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죠. 이 어려운 필수 과목, 어렵다고 필수 과목을 계속 미루고 선택 과목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예, 북한이 지금 핵무기, 핵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발을 해왔는지, 또 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은
그 핵 리스트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이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차가 가는데 다른 레일이 없습니다. 이 기차가 가야 될 레일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렵다고 해서 자꾸 미루면 과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집을 짓는데 기초공사 안 하고 그냥 기둥부터 세우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게 뭐 주고받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신들이 많은 걸 내놨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가 없다. 그런데 핵리스트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란 얘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죠. 예. 북한의 입장입니다. 과거에 사실 2008년도에도 영변의 그 원자로 냉각탑 이런 거 다 폭파하고 했었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아주 부분적인 그런 어떤 소위 행사 이런 걸 가지고 북한의 그 핵 폐기 의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북한이 진정으로 핵 폐기의 의지가 있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사실은 보다 구체적인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선의만 우리가 믿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한다. 그런 그 굳은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죠. 또 이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는 예. 리스트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찰을 받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거. 이것은 정해진 그 루트입니다. 정해진 원칙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변에 있는 핵시설도 사실은 400개거든요. 예. 4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를 폐기한다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깜깜이고요. 또 북한의 여러 핵시설들 또 미사일 또 발사 시설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적인 행사만 믿고 종전선언을 과연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먼저 내놓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리스트를 일시에 전체 목록을 내놓지 않더라도 예. 최소한 그 여러 가지 그 핵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핵무기와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예. 또 미사일 관련된 시설도 그렇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라도 그 리스트 목록을 내는 로드맵이 있어야 종전선언이 되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에 먼저 도장을 찍게 되면 강경화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그냥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중대한 그 선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더군다나 지난 9월 19일 날 그 남북 간의 군사 합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앞으로 무력 증강이라든지 우리 쪽이요.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남북 공동 군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마저 우리가 무력 증강을 할 수도 없고 또 훈련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험에 노출되는 예. 거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까지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네. 북한으로 봤을 때는 핵리스트 신고하고 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 뭐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다거나 혹은 뭐 미국이 했던 그 구두로된 약속을 뒤집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과거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핵리스트는 못 내놓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북한의 입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나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거를 치르니까 우리 쪽에서 여태까지 조급해 왔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다 보니 북한의 어떤 장기 그 핵 무장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전략에 예. 우리가 끌려다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속기가 쉽습니다, 사실. 제가 뭐 북한을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안보 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기초에서 전략을 세울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 20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가 노력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간 싸움에서 지고 북한은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왔던 거죠.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룰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조야나 각 재정당 또 언론 또 여론이 거의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강 장관하고 또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 또 핵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시그프리드 해커 스탠포드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도 상호 신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없는 상황에서 신고 검증에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존재는 하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과연 남북 간에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합의, 또 국제사회와 북한이 맺었던 여러 가지 합의, 이런 것을 깬 것은 북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북한을 판단하는 것은 북한 지도부가 이야기한 그 언행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실천해 왔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혹시라도 강 장관이 제안한 것을 미국이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무슨 뭐 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싫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폭 양보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문제인데. 우려스럽게 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런 그 외교 안보 그 보좌관들 스태프들의 그 얘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종전선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한번 도장을 찍으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뭐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무슨 유엔에서 비핵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를 다시 하면 된다 하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까지 남북 경협이라든지 북한에 많은 우리가 경제적인 투자, 또 경제적인 협력을 해놓으면 북한에 투자된 그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그 세금, 이거 다시 우리가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완전히 매몰 비용이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완화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제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코스트가 크죠. 비용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안보 문제이니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 장관 얘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은 그 어디 보수정당 또 의원님 생각에 강 장관이 인터뷰에서 할 필요 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북핵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는 하지만 이것은 그 북미 간의 이제 긴밀한 협상을 해야 되고 카드를 공개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을 상대로 말이죠.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그렇게 미리 그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남북 간 사실상 종전선언 대전환으로 이룩하는 국면이지만 국회는 이를 뒷받침하기보다 발목 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반평화 세력의 방해가 예전하다. 이게 두 사람 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여당, 야당 뭐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야당이 발목 잡고 싶어서 발목 잡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화를 하자고 잡는 거죠. 이게 뭐든 지금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솔직히 의식을 하셔요. 그죠? 왜냐하면 지난 9년 보수 정권 때보다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 이런 거 안 하니까 당장. 다만 이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냐, 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그 남북 경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우리가 북한에 끌려가는 이 평화, 이거를 평화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발목 잡는다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평화를 하자는 거죠. 우리 국민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약속했는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국회 연설 추진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유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원내대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예. 제 개인 의견은 예. 국회 연설 좋죠. 하지만 저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 상대로 그것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냥 연설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설을 할 때 하더라도 도대체 천안함 피격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죠. 그 희생자 묘역에 가서 저는 무릎 꿇고 사죄하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국회 연설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집부린 게 아니라 예.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빌리 브란트 이런 분들도 서독의 옛날 총리 이런 분들도 그 유태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 묘역에 가서 사죄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뭐 직접 한 일도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박수 치고 그냥 이렇게 환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제 조건이 않다. 있어야 된다. 예,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도발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죠. 그거 안 되겠네요. 국회 연설은. 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쭙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초장부터 전 정권 또 전 정권에 대해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다분히 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발단, 정치적인 입장에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흔쾌히 오늘 뭐 판결 뭐 개운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정치 보복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그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계속해서 그런 그 강압적인 그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과정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용우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오늘 실검 1위. 진짜요? 네. 언제요? 그래서 난 저번에 또 오늘 무슨 사고를 쳤나 굉장히 두근두근하면서 클릭했습니다. 저 전혀 몰랐는데. 저도 설화인 줄 알았어요. 무슨 어디 가서 말씀 잘못하셨나. 그런 줄 알았더니 뉴스공장 출연해서 뭔가 좋은 말 했나요? 정확하게 맞추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췄다고.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몇 년 알고 정확하게 맞췄다. 15년. 징역 15년이 나왔는데요. 이거 징역 15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맞춘 사람 거의 없었어요. 글쎄, 징역 15년 맞추긴 좀 어려웠죠. 보통 18년 정도로 예상하는 좀 많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뉴스정면 승부에서 나오시는 김남국 변호사 18년 얘기했고요. 저 지금 저랑 동시간대 진행하는 MBC 박지훈 변호사는 22년을 예상했습니다. 역시 뉴스정면승부 고정 패널 노영희 변호사 15년 정확하게. 역시 YTN 패널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노영희 변호사 이것보다도 정확하게 맞춘 것이 그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까지도 맞췄어요.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죠.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왜 5년이 줄은 15년이 나왔을까요?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올려치기로 하죠.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긴 했는데 워낙 이 그러니까 부장판사님께서 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시고 증거를 정확하게 좀 보시는 분인데 지금 오늘 판결한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게 되면 검찰에서 얘기한 것들 중에 좀 불분명한 것들이 사실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차 없이 무죄 내지는 뭐 면소 내지는 공소기각 이렇게 다 정리를 해버리시고 이제 나머지 정말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만 다 유죄를 인정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부 무죄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무죄가 났죠? 네, 무죄가 나온 것 중에서 일단 비자금 조성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가 나왔는데요. 예. 일부 무죄라기보다는 몇 가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캠프 직원과 여비서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 다스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상 횡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면소 판결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스 자금을 이용해서 개인의 고급 승용차 에쿠스를 이제 구입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났다.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다 해서 면소, 즉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서 면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스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중에 일부를 세탁을 해서 본인이 사용한 것까지 합쳐서 모두 245억 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죠? 네, 뭐 국격에 손상이 간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래도 한나라의 국가 수장이었는데 사법부 재판에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사실 뭐 재판에 나와서 자신에 대한 판결 선고하는 것을 듣거나 그게 촬영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격을 손상시킨다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본인이 한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것 자체가 원래 이미 국격을 손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재판에 꼬박꼬박 잘 출석했다라고 하는 점을 또 재판부에서 또 높게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측 그러면은 직접 나오지는 않고 네. 사실관계 쟁점 요약이라고 반박자를 내면서 반박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네, 그 며칠 전에 이미 이제 이 부분에 전에. 대해서 이렇게 16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다스의 실소유자는 자신이 아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스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다스 직원들이 대통령 것이다 그러면 괜히 이제 좀 으쓱해지는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지 자기가 실제로 그 다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밖에 다스의 법인 부분에 대해 법인 카드라든지 또는 뭐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롯데그룹의 신동민 부회장 2심 판결이 오늘 있었죠. 1심에서는 징역형이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그 사건이 두 개였었거든요. 하나는 그 70억 원을 그 최순실이 뭐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그 K스포츠 재단에 주었다가 돌려받은 그 사건, 뇌물 관련 사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영비리 사건이 있었었는데 원래 1심에서는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었고 이 뇌물 관련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병합을 해서 두 사건을 다 같이 판단을 했는데 두 개 다 합쳐서 검찰은 14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가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뇌물과 관련해서 70억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70억에 대해서 추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조금 너무 어거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몰수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에 사용된 걸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몰수라고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려울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런데 7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실제 70억 롯데가 돌려받았지만 그 돈이 정말 그 돈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럴 때 원래 추징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추징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신동빈에게 그게 귀속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별론으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뇌물을 일부러 일단 유죄를 인정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놓고 집행유예를 해준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양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항소심과 다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고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을 일단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따질 부분이 없어요, 검찰이. 그러면 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익이 없겠죠. 본인이 일단 풀려났으니까. 그럼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히 면죄부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2심 재판부가 엄청나게 많이 봐줬다.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회장도 결국은 집행유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 때문에 신동빈 회장이 사실 어부지리 이득을 받았죠. 반사 이익으로. 아니 이재용보다 이 사람이 더 뭘 잘못했나?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그룹 안에서도 이제 탄원서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서로 간에 좀 돕고 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 풀려나니까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부회장에 대해서도 역시 역시 집행유예가 맞았구나. 이런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또 다른 판결도 있었죠, 여러 개. 네, 오늘 그 외에도 바로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이 죄송합니다. 최경환 의원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예, 근데 최경환 의원은 다른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네. 이게 무죄 났다고 해서 풀려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예. 그다음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형이 지금 선고가 돼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징역이 1년 6월이었는데 1년 8월이었는데 1년 6월로 선고가 되면서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건 이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재판이었고 블랙리스트 재판은 또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 형 집행정지나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형 집행정지 신청을 이제 해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난번에 스텐트 수술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 번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줬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건강이 더 안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재판부마다 좀 다르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금 그 블랙리스트 사건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엄청나게 시간이 앞으로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면 실제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또 본인 입장이 많아서 사실은 그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윤선 전 장관은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화이트리스트 때 집행하게끔 했고 그리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 23억 정도를 집행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구형도 김기춘 전 실장은 4년이었고 조윤선 전 장관은 6년이었는데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 받았고 김기춘 전 실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장 자신이 지금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법정 구속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집행될 시점에 그런 항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목격됐기도 했습니다. 예. 재판 얘기는 그럼 거기까지. 오늘 재판 중에 제 이름이 계속 나와가지고. 일부러 한 수십 차례 제 이동형이라는 이름이 불러진 것 같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얘기 가기 전에 우리 예스 앱으로 이정희님, 김호준 총수가 노영희 변호사에게 나와달라고 부탁하던데 노영희 변호사 우리 금요일 고정 패널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기서 하는 걸로. 네.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슬픈 사건인데요. 지난 추석 연휴에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일주일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상 뇌사 파정을 받았다고. 사실상 사망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부모님도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고. 부모님들께서도 이미 사실상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난 사건입니까? 네, 지난 25일 새벽 2시 25분쯤 발생했고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 오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술을 마신 박모 씨, 26세 박모 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 2명을 치고 도로 단벽을 들이받은 뒤에 멈춰선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보행자였던 22살 윤모 씨,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윤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고요. 그 중에서 윤 씨가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 윤 씨 같은 경우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카투사로 지금 복무하고 있고. 카투사로 복무 중이고 고려대 행정학과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또 제가 꿈도 법조인이었다 그래 로스쿨 들어간 게 희망이었고. 그런데 제대 날짜도 4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상병이니까 이제 곧 병장으로 진급을 해서 곧 전역을 할 그 친구였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함께 사고를 당한 친구가 고민거리가 있다고 해서 같이 좀 의논을 하겠다라고 해서 불러냈던 자리라고 해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자라고 서로 손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차가 돌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 신호대기를 하던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가 보통 좌회전을 하면 90도 정도 꺾잖아요. 270도를 꺾어가지고 인도에 있는 두 사람을 덮칩니다. 바로 그런 사고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죠. 네. 0.134 많지 아닙니까? 0.1이 넘어가면. 우리 보통 면허 정제 0.05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1.3은 많지. 보드카 2병에 위스키 서너 병을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134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정도 나왔을 뿐이지 사실 더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단 피해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끝이 났는데, 이 가해자는 처벌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렸고, 많은 분들이 또 성원에서 2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렇게 올린 것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보니까 징역 4년밖에 안 받고 이렇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초범인 경우라거나 나이가 젊거나 대학생이거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과도 없고 피해자하고 합의받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예 선고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음주운전은 또 재범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에 대해서도 이 가해자가 사실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또 혹시 처벌이 너무 약하게 나올까봐 걱정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는 다 과실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보통 5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3년 정도 선고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예. 관련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이긴 합니다만 매번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게 이제 살인 혹은 다른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령도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중국에서 인육 캡슐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이번에도 적발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국회에 제출한 관세청 자료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적발된 인육 캡슐이 모두 9건에 2,751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매년 1,000건 정도씩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약 300건 정도가 적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인육 캡슐이라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태아라든지 태반에서 태반을 말려가지고 가루를 낸 것들입니다. 주로 여행객 휴대폰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또 9건 중에 7건 정도가 여행자들의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건은 국제 우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 들여와서 먹으면은 이게 자양 강장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한방에 보면은 태반을 이용한 보약이 사실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마치 태반뿐만 아니라 태아 심지어 인유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이게 생리학적이나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진짜? 아직까지 밝혀지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태반이나 이런 경우는 영양분이 밀집돼 있거든요.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궁안에서 형성되는 거라서 그 기관에 영양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강남에 성형외과 의원들 주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 보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반을 가지고 앰플을 만들어서 이제 먹는 한약재가 나오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이제 돼지 태반을 가지고 이렇게 한약재를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인육이라는 건 사실상 이건 반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산화라든지 심지어는
아이의 낙태아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인유 캡슐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될 경우 이거는 위생상으로 심각하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운동을 하시는 게 제가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잘 못하시니까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육이라는 것은 이거는 글쎄 이건 상상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이것을 드시는 분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이거 밀반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처벌 수준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그냐면은 어쨌든 밀수가 되는 거죠? 네, 밀수가 되는 건데 아까 장 기자 말처럼 1년에 뭐 9건 정도 그리고 한 번 올 때마다 뭐 1000정 이번에는 한 300정 왔다고 하는데 안 적발된 건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적발이 안 된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이게 특히 지금도 그 일부에서는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요? 이런 거는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밀수해서 파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여행객으로 위장해서 들고 오니까 쉽게 적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제 여행자 휴대폰으로 들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심한 경우 정당 10만 원씩에도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수요가 있으니까 적발돼서 뭐 벌금을 내더라도 일단 성공하면은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거겠죠. 근데 아까 뭐 장 기자 이야기처럼 건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네,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렇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은 건강에 전혀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게 인육으로 뭘 만드는 게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게 그쪽에서도 비합법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